20이와 줄거리. 레베제프는 잃어버린 400루블을 찾았으며 분실 사건 이후로 이볼긴 장군은 계속 예민하게 화를 낸다. 공작은 레베제프에게 이볼긴 장군을 괴롭히지 말 것과 돈에 손을 댄 장군의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공작의 조언을 구하러 온 장군은 레베제프와 절교했음을 밝히고 나폴레옹의 시동으로 위대한 역사적 현장을 목격했던 일을 세세하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가버린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작은 불행한 인간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동정을 받을 수 없어 공작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쪽지를 받는다. 한편 콜야와 함께 밖을 떠돌던 장군은 졸도하여 쓰러지고 만다. 오. 사실 바르바라는 오빠와의 대화에서 공작과 아글라야의 혼담에 관한 정보를 약간 과장해서 말했던 것이다. 아마 눈치가 빠른 그녀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고야 말 일을 미리 통찰했는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공상을 슬퍼한 나머지 그 불행을 과장함으로써 오빠의 마음에 더 많은 독을 부어넣어 기쁨을 엎으려고 한 것만은 그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동정했고 또 사랑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녀는 자기의 친구들인 예판친댁 딸들에게서 그처럼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만 암시 몇 마디, 침묵과 수수께끼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글라야의 언니들도 어쩌면 바르바라한테서 무엇이든 캐내려고 일부러 무슨 얘기든지 짓거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마침내 그들이 자기 친구를 놀려주자는 여자다운 쾌감을 물리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어릴 적 친구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교제해왔기 때문에 그녀들이 바르바라의 속셈을 어느 정도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작으로 말한다면 레베제프에게 자기에게는 별다른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따라서 특별히 알려줄 만한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었을는지 모른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르바라는 여자로서의 본능으로 눈치챘던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찌해서 예판친댁 사람들은 아글라야에게 그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모두들 일시에 생각하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조리 있는 답변을 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념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가 무섭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이미 가난한 기사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명백했던 일이다. 다만 그때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언니들 역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알아채고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서 가슴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요즘 와서 갑자기 공작의 일을 생각하면 어쩐지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생각이 혼란되기 때문이었다. 부인의 눈앞에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그 어떤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으나 그것의 해결은 고사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으로선 문제 자체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공작은 좋은 사람일까 좋지 못한 사람일까? 이 모든 사건은 좋은 일일까 좋지 못한 일일까? 만일 좋지 못한 일이라면 어디가 어떤 점이 좋지 못하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어떤 점이 좋단 말인가? 한 가정의 아버지인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몹시 놀란 것 같았으나 얼마 후에 불쑥 이런 말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 줄곧 머리에 떠오르곤 했어.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는 거야. 그는 아내가 무섭게 노려보는 바람에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아침엔 일단 입을 다물어 버렸으나 저녁에 다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무슨 말이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일종의 과감한 용기를 내어 약간 뜻밖의 의견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은 해괴망측한 일일지 몰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논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사실 말이지 공작은 보기 드문 청년이야. 그리고 뭐랄까, 물론 그 사람의 가문이 우리와는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현재 불우한 처지에 있는 친척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는 뜻에서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뭐랄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공작은 약간의 재산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는 갖고 있어.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장군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의 범죄적인 성격을 띤 환상적인 망상이며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이다. 첫째, 공작은 병을 앓고 있는 백치고, 둘째로 그는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사회적 지위도 없는 바보가 아닌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직업을 구한단 말인가. 더구나 위험천만한 민주주의자의 냄새가 풍기는 데다가 아무런 관등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벨로콘스카야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할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인간을 사위로 삼으려고 여태까지 아글라야를 길러왔단 말인가. 물론 이 최후의 논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부인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면서 하지만 공작의 어느 점이 어떻게 그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냐 하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의 이러한 마음의 반항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난처한 것이었다. 언니들은 어쩐 일인지 공작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심지어는 그다지 이상스럽게도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어느새 공작의 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 집안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이 느껴졌다. 다름 아니라 가족 전체의 논쟁의 중심이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끈질기고 완강한 반항과 고집이 차차로 강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주장이 사실에 있어서는 차차 꺾여가고 있어서 이미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만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리자베타 부인은 그녀를 자기의 조언자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를 불러들여서 그녀의 의견을, 특히 문제와 관계되는 것을 회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째서 아무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느냐, 어째서 그 당시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가난한 기사라는 건 무슨 뜻이었느냐, 어째서 그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혼자서만 모든 일을 염려하고 애를 태워야 하며 모든 것을 주시하고 예견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무사태평해도 좋으냐는 등등 한이 없었다.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는 처음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예판친 집안의 딸들 중에 하나를 위해 공작인 미시킨을 신랑감으로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나쁘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아버지의 의견을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차차 이야기가 열을 띄어감에 따라 나중엔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즉 공작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바보 같은 언동을 보여준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관등이나 직업이 없다고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러시아에 있어서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지어질 것인지, 종래와 같은 근무상의 성공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업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하느님밖에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알렉산드라에게
그런 것은 모두 그 저주스러운 여성 문제와 다를 것이 없는 자유사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로부터 30분 뒤에 부인은 벨로콘스카야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페츠르부르크의 카멘네이 오스토로프를 향해 출발했다. 벨로콘스카야 할머니는 그때 마침 페츠르부르크에 와 있었던 것이다. 하기는 곧 모스크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할머니는 아글라야의 대모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의 열악같고 자포자기한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었으나 부인의 절망적인 눈물에는 조금도 동정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소하는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노파는 말할 수 없는 독재자여서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즉 옛날부터 가까이 사귀어온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35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피보호인으로 대하고 있었으므로 부인의 온순하지 못한 독립적인 성격을 너그러이 눈감아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노파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네 집안에선 모두들 지나치게 앞질러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파리 새끼를 코끼리로 만들어가지고 공연히 떠들고 있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당신네 집안에 정말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공작도 훌륭한 청년이다. 하기는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사회적 지위도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것은 공공연히 정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벨로콘스카야가 자신이 소개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실패 때문에 약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브게니는 그녀가 신랑감으로 추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아침에 출발할 때보다 몇 배나 더 초조한 기분으로 파볼로프스크의 별장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녀는 식구들에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다. 주된 이유는 모두가 머리들이 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집은 세상에 우리 집밖엔 없을 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나는 아무리 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반 표도로비치가 엉터리 없는 생각을 곧잘 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냔 말이야. 파리 새끼를 가지고 코끼리로 만들 수 없으니 이젠 그만들 해도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따위 것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평온은 10분도 계속되지 않았다. 평온에 대한 첫 번째 타격은 부인이 카멘느이 섬에 다녀오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고였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그곳에 간 것은 공작이 10시가 아니라 자정이 지나서 이 집을 방문했던 이튿날 아침이었던 것이다. 딸들은 어머니의 성급한 물음에 대해 극히 상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특별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서두를 꺼내고 나서 그녀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보고했다. 즉 부인이 외출한 후에 공작이 찾아왔었으나 아글라야는 30분이 지나서야 자기 방에서 나왔는데 그녀는 다짜고짜로 장기를 두자고 했다. 공작은 장기를 잘 못 두었으나 아글라야는 그를 졸라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흥이 나서 공작의 서툰 장기 솜씨를 흉보며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를 놀렸다. 그 다음 그녀는 공작에게 트럼프 놀이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공작은 트럼프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도박꾼 같은 실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아글라야는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여 공작이 보는 앞에서 트럼프장을 바꿔치기도 하고 슬쩍 훔치기도 했으나 그래도 공작은 연거푸 5번이나 이겼다. 그녀는 발끈 성을 내며 독소를 마구 퍼붓기 시작했다. 아글라야가 하도 기를 쓰고 대드는 바람에 공작도 끝까지 웃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그녀가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한 나는 이 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테니 그리하세요. 게다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자정이 지나서 우리 집에 찾아오다니
그따위 염치 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아글라야는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언니들이 여러 말로 공작을 위로했으나 그는 마치 장례식에서 돌아가는 사람처럼 시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공작이 돌아간 후에 15분가량 지나서 뜻밖에도 아글라야가 테라스로 뛰어내려왔다. 어찌나 급히 달려내려왔는지 미처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눈물이 그대로 있었다. 아글라야가 이렇게 급히 테라스에 내려온 것은 콜야가 고슴도치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집에서도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어 그리 유별난 것은 아니었다. 모두들 모여서 고슴도치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콜야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 이 고슴도치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친구의 것인데 자기는 지금 그 친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 길이며 친구는 코스차 레베제프인데 손도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고슴도치와 손도끼는 농부한테서 50코페이카를 주고 샀는데 농부가 가지고 있는 손도끼도 탐이 나서 함께 사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갑자기 아글라야는 이 고슴도치를 자기에게 팔라고 콜야에게 열심히 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지내를 쓰며 콜야에게 귀엽다고까지 말했다. 콜야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코스차 레베제프를 불러들였다. 코스차는 정말로 손도끼를 들고 들어왔으나 몹시도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고슴도치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페트로프라는 제3의 소년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페트로프는 실로세르의 역사책을 사달라고 부탁하며 이들 두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역사책을 사러 가던 길에 고슴도치를 사고 싶은 유혹을 억제할 수 없어서 사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슴도치도 손도끼도 실은 제3의 소년의 것이기 때문에 역사책 대신에 그 소년한테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글라야가 너무나도 졸라대는 바람에 그들은 고슴도치를 팔기로 했다. 고슴도치를 사자 아글라야는 콜야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조그만 강주리에다 넣어 책상보로 씌우더니 콜야에게 지금 곧 이 고슴도치를 공작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의 깊은 존경의 표시로 받아주기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콜야는 그녀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여 틀림없이 전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곧 고슴도치를 선물로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 아글라야는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콜야는 틀림없이 무슨 풍자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라고 말했다. 아글라야는 발끈 성을 내며 그에게 건방진 꼬마 녀석이라고 했다. 콜야는 즉시 말을 받아 만일에 내가 당신을 숙녀로서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욕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인지 당장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콜야는 고슴도치를 갖고 만족한 얼굴로 나와버렸다. 코스차 레베제프는 그 뒤를 쫓아나갔다. 아글라야는 콜야가 강주리를 휘휘 내젓는 것을 보자 참지를 못하고 콜야, 아무쪼록 떨어뜨리지 마. 귀여운 아이야. 하고 방금 싸운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어조로 소리쳤다. 콜야도 역시 뒤를 돌아보며 언제 싸웠냐는 듯이 염려 마세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테니 하고 외치고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아글라야는 깔깔거리고 웃어대며 지극히 만족한 표정으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종일 유쾌한 기분이었다. 이 보고를 듣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아연실색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슴도치였다. 대체 고슴도치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대체 무슨 암호일까? 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전보일까?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련한 이반 표트로비치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전보 같은 이상한 표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고슴도치가 전보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일 무슨 뜻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의 표시든지 아니면 모욕을 잊고 화해하자는 정도의 뜻이겠지. 요컨대 이건 장난이야. 별 악이 없는 호의적인 거야. 여기서 잠깐 지적해 둘 것은 장군의 말이 아주 옳았다는 사실이다. 아글라야한테 놀림받고 쫓겨나다시피 한 공작은 자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어두운 절망 속에서 30분가량이나 앉아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콜야가 고슴도치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자 하늘은 이내 개었다. 즉 공작은 죽음에서 소생한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콜야에게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으며 똑같은 질문을 10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며 빙글거리고 있는 두 소년을 손으로 몇 번이나 쥐고 흔들었다. 그것으로 아글라야가 공작을 용서한 셈이 되었고 그는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금 그녀의 집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우린 아직도 어린애들이야. 콜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어린애라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야. 공작은 더없이 즐거운 기분이 되어 나중에는 이런 소리까지 했다. 단순히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죠. 콜야는 잠옷 거드름스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공작은 얼굴을 확 붉혔으나 이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꾸도 없었다. 콜야는 그냥 웃어대며 손뼉을 치기만 했다. 1분 후에는 공작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저녁때가 되기까지 그는 5분마다 한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저녁까지는 얼마나 남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화가 났다.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고 거의 히스테리와 같은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딸들이 여러 말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아글라야를 불러오게 했다. 그것은 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분명하고 정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은 아주 결판을 내버려야 해요. 마음에서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선 난 오늘 밤까지 살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부인이 선언했다. 이때야 비로소 사건이 뒤죽박죽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글라야는 일부러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공작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조소를 던질 뿐 신통한 대답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침실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리고 공작이 찾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정작 그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히스테리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공작 역시 기묘한 미소를 머금고 수줍은 듯이 마치 더듬질이라도 하듯이 들어오더니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하는 것 같은 얼굴로 힐끗힐끗 일동의 눈치를 살폈다. 아글라야가 방 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즉시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이날 저녁에는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없었다. S 공작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일 때문에 아직도 페체르부르크에 가 있었다. 그 사람만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무슨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으련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은근히 S 공작이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예판친 장군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듯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고 딸들은 마치 고의로 그런 것 같은 심각한 얼굴을 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참 만에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그야말로 느닷없이 맹렬한 기세로 철도의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작을 주시했다. 아, 어찌해서 아글라야는 나타나지 않을까. 공작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간신히 입을 열어 철도의 보수는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말하려 했으나 갑자기 아젤라이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바로 이 순간에 아글라야가 들어왔다. 그녀는 공작을 향해 침착하고 예절 바르게 인사하고 둥근 탁자 정면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무엇인가 묻는 것 같은 시선으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모든 의혹이 풀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의 고슴도치를 받으셨죠? 퉁명스러울 만큼 확고한 어조로 아글라야는 물었다. 받았습니다. 공작은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내가 그걸 보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머니를 비롯해 우리 가족 전체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글라야. 장군은 불안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내가 나중엔 못하는 말이 없구나. 부인은 흠칫 놀라듯이 소리쳤다.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나요? 아글라야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오늘 공장님한테 고슴도치를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장님?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고슴도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당신은 내가 어떻게 그 고슴도치를,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를 받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을 알고 싶단 말씀이군요. 아니, 그보다도 내가 고슴도치를 어떠한 눈으로 보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 내가 생각건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숨이 막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군요. 한 5초가량 기다려보고 나서 아글라야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럼 좋아요. 고슴도치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죠. 그러나 모든 오해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와주어 정말 다행이에요. 실례지만 결국은 당신 자신한테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 저 애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소리쳤다. 공작은 흠칫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반 표트로비치는 아연실색했고 언니들은 미간을 찌푸렸다. 공장님,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이상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물음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아세요? 자, 대답해 주세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나는 당신에게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갑자기 활기를 띠며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싶으냐 어떠냐 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공작은 약한 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자중에는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친구야. 하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몹시 흥분해서 허둥거리며 말했다. 그건 아주 불가능한 얘기야. 만약 그렇다면 아글라야. 실례지만 공작. 실례의 말이지만. 어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그는 뭐라고 좀 거들어 달라는 듯이 부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것만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지.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며 부인은 두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제발 저도 말하게 해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나도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뭐니 해도 내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확실히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 앞에서라 기분이 좋군요. 공장님,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대체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걸 반드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너무 흥분해서 숨이 가쁜 모양이군요. 잠깐 숨을 돌려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는 게 어떨까요? 하긴 곧 차가 나오겠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농담은 말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우린 어린애들이 아니니까 문제를 실제적인 견지에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싫으시겠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당신의 재산은 대체 얼마나 되죠? 예, 아글라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하고 이반 표도로비치는 놀라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창피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커다란 소리로 투덜거렸다. 재산이라니 돈 말입니까? 공작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반문했다. 네,
얼마나 가지고 계시죠? 나한테는 지금 13만 5천 루블의 돈이 있습니다. 공작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중얼거렸다. 겨우 그것뿐이에요. 아글라야는 얼굴빛 하나 붉히지 않고 커다란 목소리로 노골적인 놀람을 표시했다. 하기야 그 정도면 되겠지요. 경제적으로 꾸려나간다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관직에 들어갈 생각이신가요? 나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시험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좋지요. 그만큼 수입이 늘 테니까요. 시종무관이 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종무관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언니는 끝내 참지를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젤라이다는 아까부터 아글라야의 얼굴에서 금세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아글라야는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언니들을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으나 그녀 역시 단 1초도 참아내지 못하고 마치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처럼 미친 듯이 웃어댔다. 마침내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방을 뛰어나갔다. 처음부터 난 저런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아젤라이다는 소리쳤다. 처음부터 고슴도치를 보낼 때부터 말이에요. 아니다.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없고 말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만면에 노기를 띠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급히 아글라야의 뒤를 쫓아갔다. 뒤이어 딸들도 그쪽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는 공작과 그 가정의 가장만 남게 되었다. 이거야 참. 그래, 자넨 이런 일을 예상했었나, 레프 니콜라예비치. 장군은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자기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게.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나를 조롱한 것입니다. 라고 공작이 슬프게 말했다. 잠깐 기다려주게. 내 가서 좀 보고 올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야 하네. 알겠나? 자네만이라도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줘야 할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나는 아버지가 아닌가. 뭐니 해도 그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 데서야 어디 말이 되나. 정말 자네만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주게. 나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 쪽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을 겁니다. 장군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상한데, 이상해. 그래, 많이 사랑하고 있나?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뜻밖이야. 나로서는 모든 것이 뜻밖이야. 참으로 뜻하지 않은 충격이야. 물론 나는 자네의 재산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세. 하기는 좀 더 많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딸의 행복이. 그래서 자네는 그 행복을 뭐랄까 줄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건 뭔가 그의 말은 농담인가 진담인가. 자네가 아니라 그의 말일세. 이때 방문 뒤에서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다. 기다려주게. 잠깐만 기다려줘. 기다리는 동안 잘 생각해보게나. 내가 곧 돌아올 테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알렉산드라가 부르는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는 아내와 딸이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행복과 환희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아글라야는 어머니의 손이며 볼이며 입술에 정신없이 입 맞추고 있었다. 두 모녀는 열정적으로 서로의 몸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글쎄 이 애를 좀 보세요. 이반 표도로비치. 금세 이렇다니까요.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말했다. 아글라야는 눈물에 젖은 행복스러운 얼굴을 어머니의 가슴에서 쳐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커다란 소리로 웃으며 그에게로 달려가서 두 팔로 얼싸안고 몇 번이나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또다시 어머니한테 달려들어 아무도 안 보이게 가슴에 얼굴을 푹 파묻고 다시금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자기의 팔로 딸을 감싸주었다. 아, 이 말갈량이야.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도대체 이게 뭐니? 하고 말했으나 마치 그것은 갑자기 호흡이 수월해진 것 같은 기쁨에 찬 어조였다. 말갈량이에요. 그래요. 나는 말갈량이에요. 아글라야가 말꼬리를 잡았다. 나는 버릇없는 말갈량이에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 참. 아버진 여기 와 계셨군요. 아버진 거기서 듣고 계셨죠. 흐르는 눈물 속에 웃음을 섞어가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귀여운 거사,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 귀여운 막내딸이야. 장군은 행복에 빛나는 얼굴로 딸의 손에 입을 맞췄다. 아글라야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지. 젊은 청년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청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아글라야는 발칵 성을 내며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아버지, 그런 소리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나는 아버지한테 정색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 두 눈은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장군은 침묵을 지키고 어리둥절해 있었으나 아글라야의 등 뒤에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눈짓을 해보이자 그것이 묻지 말라는 뜻임을 알아챘다. 그럼 얘야, 내 맘대로 하려무나. 지금 저기서 그 사람이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젠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장군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눈짓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그렇게 정중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요. 가서 그 청년한테 사과를 해야겠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 모욕을 준 것 같군요. 아주 대단한 모욕이지. 이반 표드로비치는 정색을 하고 딸의 말을 받았다. 그럼 다들 여기 계시는 게 좋겠어요. 나 혼자 먼저 나갈 테니까요. 조금 있다가 이내 딸아들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갑자기 되돌아와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죽겠어요. 하고 호소하듯 말했다. 그러나 곧 몸을 돌려 공작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뛰어들어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이반 표드로비치는 빠른 소리로 물었다. 말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이에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역시 빠른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뻔한 일인 것 같아. 대나처럼 명확해. 사랑하고 있어.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반해버렸다니까요.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가 한마디 했다. 겨우 저런 사람한테. 하느님, 그 애의 운명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성어를 그었다. 말하자면 이것도 운명이야. 이반 표드로비치는 부인의 말을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운명을 피할 수는 없지. 일동은 객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뜻밖의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글라야는 공작한테 가서 전혀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수줍은 태도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제발 이 어리석고 짓궂은 말갈량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녀는 공작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름답고 선량한 순박성을 조롱한 것도 그저 어린애의 짓궂은 장난처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짓을 고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마지막 한마디에 아글라야는 특히 힘을 주어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은 이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에 놀랐다. 그러나 이 불합리한 말을 할 때의 아글라야의 심각한 표정에 더 한층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공작은 이 말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흡사 행복의 절정에 도달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비는 겁니까? 그는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도 어쩌면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상 성격의 소유자라 그는 오히려 그 말을 반갑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아글라야한테 놀러와서 그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더없이 행복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한평생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누가 알랴. 이 만족을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인은 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염려되는 것이 아주 많았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이날 저녁 공작의 활기와 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옆에서 보기에도 유쾌할 만큼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는 계속 짓거려댔다. 이런 일은 반년 전,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판친 댁을 방문했던 그날 아침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번에 페츠르부르크로 돌아온 후부터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어졌다. 바로 며칠 전의 일이지만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는 아무래도 스스로를 억제하고 침묵을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의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상을 욕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은 거의 혼자서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기쁜 얼굴로 상세하게 답변했다. 그렇다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 같은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지하여 그 사상은 신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자기의 인생관이라든가 가슴속 깊이 간직한 자기의 관찰 같은 것을 피력했다. 그래서 만일 그처럼 언변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장군은 대체로 진지한 화제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건 마치 무슨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와 함께 오후 늦게는 우울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공작은 더욱 신이 나서 나중에 가선 굉장히 우스운 에피소드까지 몇 가지 공개하고는 자기가 먼저 한바탕 웃어댔다. 다른 사람들은 에피소드 자체보다도 공작이 기쁜 듯이 웃어대는 그 꼴이 우스워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글라야는 저녁 내 거의 말이 없었다. 그 대신 레프 니콜라예비치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었다. 아니, 듣고 있었다기보다는 그에게 반한 듯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편이 좋을는지도 모르겠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말이 끝나잖아요. 할 수 없지. 그것도 운명이야. 하고 장군은 어깨를 흠칫해 보였다. 후에도 그는 이 좋아하는 문구를 두고두고 되풀이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무가의 눈으로 볼 때 그는 현재의 상태에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불만인 것은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이 여전히 흐리멍덩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당분간 잠자코 기다려보자. 아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눈치를 살피며 잠자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다. 그 집안의 명랑한 기분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아글라야는 그 이튿날 또다시 공작과 싸웠다. 이런 상태가 그 후 며칠을 두고 되풀이되었다. 그녀는 몇 시간씩이나 계속해서 공작을 희롱하여 거의 어릿광대를 만들다시피 했다. 하기는 이따금 한두 시간씩 단둘이서 뜰한 정자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공작은 언제나 아글라야에게 신문이나 책을 읽어주곤 했다. 잠깐만. 언제나 아글라야는 신문을 읽어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상당히 무식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어느 해에 무슨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은 어떠했느냐고 물어봐도 당신은 무엇 하나 만족하게 대답하지 못하니 말이에요. 당신은 참 가련한 분이군요. 나는 절대로 학식이 풍부한 인간은 아니라고 당신한테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작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에겐 대체 무엇이 있죠? 무엇을 보고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어서 그 다음을 읽으세요. 아니, 좋아요. 이젠 그만 읽으세요. 6.
예판진댁 별장에서 베풀어지는 야회에 벨로콘스카야 부인이 초대되었다고 바르바라가 자기 오빠에게 전한 것은 역시 정확한 소식이었다. 실제로 그날 저녁에는 몇 사람의 손님이 초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약간 과장해서 말했다. 사실 이 일은 불필요한 소동까지 일으키며 몹시 급하게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 집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더 이상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 없다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성급한 재촉과 딸의 행복을 생각하는 양친의 조바심 때문에 결정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벨로콘스카야 부인이 곧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그녀의 후원은 사교계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공작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부모들은 만일 아글라야의 신랑감이 이 위세가 당당한 할머니의 후원을 받아 사교계에 나갈 수 있게만 된다면 설사 이 결혼에 좀 이상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의 위세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속셈이 있었다. 과연 이 결혼은 이상한 점이 없는 걸까? 요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부모들이 얻을 수 없었다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특히 아글라야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권위 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친절하고도 솔직한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어쨌든 조만간 공작을 사교계에 내보내야 한다. 그것은 공작이 사교계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작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회의 계획은 간단한 것이었다. 몇 사람의 절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을 뿐이어서 벨로콘스카야 부인 외에는 어느 고관인 귀족 부인 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었다. 젊은 사람으로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는 벨로콘스카야 부인을 모시고 오게 되어 있었다. 벨로콘스카야 부인이 온다는 말은 야외가 있기 사흘 전에 공작도 들은 일이 있었지만 야외가 있다는 것은 그 전날에야 비로소 알았다. 물론 그는 예판진댁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를 바삐 서두르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암시 비슷한 걱정스러운 말투로 미루어 자기가 할 행동에 대해 모두들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판진댁 사람들은 모두들 공작은 순진해서 남들이 자기 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 대한 그들의 걱정이었다. 하기는 공작은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전혀 다른 일에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글라야의 변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뿐더러 점점 더 침울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공작의 애를 태웠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도 야회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작은 매우 기뻐하며 전부터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 좋아하지 않았다. 아글라야는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버리더니 저녁 늦게 공작이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한 11시쯤에야 인사를 하러 나왔다. 그를 전송할 때 단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그녀는 두서너 마디 공작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낮에 오시지 말고 저녁에 손님들이 다 모였을 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손님들이 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녀는 초조한 표정이었지만 엄격하게 말했다. 그녀가 야회 얘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 역시 손님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없었다. 식구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부모와 한바탕 싸우고 싶었을는지도 모르지만 자부심과 수줍음이 입을 여는 것을 방해했다. 공작은 곧 그녀가 자기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기 자신도 갑자기 불안스러워졌다. 네, 나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녀는 다음에 할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당신하고 과연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말이에요. 그녀는 무엇 때문인지 자신도 모르게 발끈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물론 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기꺼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공작은 중얼거렸다. 아글라야는 다시 1분가량 잠자코 있다가 매우 불쾌한 듯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일로 그들과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난 어머니의 규율에는 이젠 진절머리가 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버지한테 바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야 물론 어머니도 고결한 사람이란 것만은 틀림없어요. 시험 삼아 무슨 비열한 일을 제의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 앞에서는 두 분 다 굽신거리지 않겠어요. 이건 뭐 벨로콘스카야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 늙어 빠진 노파인데다가 성질은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영리한 여자여서 우리 집 사람들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장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천박해라. 아니, 가소롭군요. 우리는 중류계급이라도 대표적인 중류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런 상류사회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언니들은 거기 끼어들려고 애를 쓰죠. S공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오는 걸 기뻐하시죠? 아글라야, 하고 공작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내일 야외에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을 걱정한다고요. 아글라야는 얼굴을 확 붉혔다. 설사 당신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죠.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점잖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입니다. 맞았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점잖지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일도 그런 말들만 골라가며 말을 할 생각이신가 보군요. 돌아가시거든 사전을 꺼내놓고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찾도록 하세요. 효과가 대단할 테니까. 헌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객실에 들어오는 법을 알고 계신 모양이군요. 어디서 배우셨죠? 그리고 남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킬 때 점잖게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는 방법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참 유감스럽군요. 한번 실컷 웃어보려 했는데. 하지만 객실에 있는 중국제 꽃병 하나쯤은 깨뜨리세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니까 꼭 깨뜨려 주세요. 그것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아마 그걸 깨뜨리시면 어머니는 여러 사람 앞에서 엉엉 울 거예요. 언제나처럼 괴상한 몸짓을 하며. 어머니는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꼭 항상 하듯이 손을 흔들어 떨어뜨려 깨버리세요. 일부러 그 옆에 앉는 게 좋겠죠. 아니, 되도록 멀리 떨어져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은 자기가 그런 몸짓을 하지나 않을까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모양이군요. 당신은 틀림없이 심각하고 고상한 학구적인 테마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것은 아마 어울릴 겁니다. 엉뚱한 때 꺼내면 우습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히 들어두세요.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아글라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만일 당신이 사형이니 러시아의 경제 상태니 세계를 구제하는 아름다움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물론 나는 재미있게 웃어드리겠지만 그러나 미리 주의해 두겠어요. 앞으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진담이에요. 이번만은 진담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녀의 어조는 정말 신중하고 위협적이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것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 눈에는 여태까지 공작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표정이 있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지금 당신은 내가 내일 저녁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도록 그리고 꽃병까지 깨뜨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세요. 그냥 잠자코 앉아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두려운 나머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지 아니면 꽃병이라도 깰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룻바닥에 미끄러져 벌렁 나자빠지든가 할 겁니다.
혹은 전에 일어났던 실수 중 어떤 실수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셨죠? 아글라야는 침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라리 내일 저녁에 내가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마침내 그는 결론을 내렸다. 아글라야는 쾅 하고 발을 구르며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런 철면피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일부러 준비한 야회에 장본인인 당신이 참석하지 않는다니. 그렇게 얼빠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그럼 오겠습니다. 오겠어요. 공작은 황급히 말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코 앉아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할 거예요. 헌데 당신은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말한다고 하셨죠. 어디서 그따위 말을 배워오셨죠? 어째서 나한테 그런 말을 사용하시죠? 당신은 나를 희롱할 셈인가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역시 초등학생이 쓰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일을 걱정하시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발 화를 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걸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 당신이 한 말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런 모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사실입니다. 아글라야. 아글라야, 그 기쁜 감정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어린애라는 걸, 그런 아름답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어린애라는 걸 무엇보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글라야,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아글라야는 을에 화를 냈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녀는 화를 내려 했으나 갑자기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예기치 못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그녀의 마음을 휩싸버렸다. 당신은 혹시 지금 내가 한 난폭한 언사를 탓하게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나중에라도. 그녀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무슨 소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왜 또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또 침울한 눈으로 나를 보시는군요. 아글라야, 당신은 요즘 와서 매우 침울한 눈으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분명히 말해버리는 편이 좋을 겁니다. 나는 벌써부터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못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요컨대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하나의 인물이 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갑자기 아글라야는 공작의 손을 움켜쥐고 겁에 질린 채 그의 말을 제지했다. 그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때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침 잘됐다는 듯이 공작을 버려두고 달려갔다. 이날 밤 공작은 밤새도록 오한에 시달렸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오한이 벌써 며칠 밤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거의 발광적이어서 만일 내일 손님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하는 염려까지 떠올랐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는 몸서리쳤다. 밤새도록 그는 도도하고 괴상한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는 광경을 눈앞에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자리에서 짓거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짓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을 설복하고 있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이폴리트도 서로 다정한 사이인 것 같은 얼굴로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튿날 그는 9시쯤 눈을 떴으나 머리가 쑤시는 데다가 생각은 헝클어지고 괴이한 인상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불현듯 로고진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는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다시 이폴리트를 방문하려고 결심했다. 어쨌든 무엇인가 흐리멍덩한 흉조가 심장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이날 아침 그의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매우 강렬하면서도 어딘지 미흡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들 중에 하나는 레베제프와의 면담이었다. 레베제프는 꽤 일찍 9시쯤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를 찾아왔다. 최근에 와서 공작은 전보다도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볼긴 장군이 레베제프네 집을 나간 후부터 레베제프의 품행이 몹시 나빠진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간 지 3일이 지났다. 그는 갑자기 천하고 더러워졌는데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프로코트 깃은 찢어진 채였다. 집에서는 행패를 부리곤 하여 떠드는 소리가 조그만 뜰 너머로 공작의 방에까지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베라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레베제프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가슴을 치며 무엇인가 용서를 비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침내 받고야 말았습니다. 배신과 비열에 대한 보복을 받았어요. 따기를 맞았단 말입니다. 끝에 가서는 그는 비극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따기를 맞았다고요? 누구한테? 더욱이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라고요. 하고 레베제프는 비꼬며 웃었다. 이런 경우 설사 육체적인 보복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정상적인 보복, 즉 정신적인 따귀이지 육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격식도 차리지 않고 털썩 의자에 주저앉더니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공작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가버리려 했다. 그러나 이때 레베제프의 말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깜짝 놀라 우뚝 멈춰섰다. 레베제프의 입에서 너무나 괴이한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무슨 편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이름도 나왔다. 그 다음 레베제프는 갑자기 공작을 혹평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공작 때문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공작은 그 여자,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의 사건에서 자기를 신뢰하여 여러 가지 일을 위임하곤 했는데 그 후 갑자기 자기와의 교섭을 피하여 창피스럽고 무자비하게 자기를 물리치더니 나중에는 집안에 닥쳐올 변화에 대한 선의의 질문까지도 아주 묵살해버렸다는 것이었다. 레베제프는 거슴츠레한 눈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아주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로고진한테서도, 바르바라한테서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서도, 그 친구 되는 여자한테서도, 그리고 당사자인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서도 여러 가지로 들은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고지 들리시지 않겠지만 나는 베라를 이용해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하나밖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군요. 나한테는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당신은 대체 누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중대한 비밀을 알렸는지 아십니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사람의 동정을 비롯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상세하게 써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하하하. 대체 그 익명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그럼 당신이... 공작이 소리쳤다. 맞았습니다. 레베제프는 술에 취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도 8시 반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에, 아니 45분 전에 장군 부인을 방문하여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뒷문으로 가서 하녀에게 쪽지를 써서 들여보냈지요. 그랬더니 만나주시더군요. 그럼 당신은 지금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요. 공작은 자기 길을 의심하듯 이렇게 물었다. 지금 만나서 따기를 얻어맞고 오는 길이죠. 정신적인 따기 말입니다. 부인은 내가 준 편지를 그냥 돌려주더군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쫓은 거나 매일반입니다. 자칫했으면 그렇게 될 뻔했으니까요. 대체 무슨 편지를 부인이 돌려주었다는 거요? 뜯어보지도 않고. 아니 그럼... 헤헤헤
그러고 보니 아직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나는 벌써 얘기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편지를 한 통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그러나 레베제프의 설명은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공작은 그 편지가 오늘 아침 일찍 하녀를 통해 겉봉에 쓰여진 사람한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베라에게 맡겨진 편지라는 것을 겨우 추측할 수 있었을 뿐이다. 전번과 같습니다. 전번엔 그분이 그 여자한테 보내는 편지였는데 나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그분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그저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좀비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순결하고 고상한 장군 영예와 매춘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번의 편지는 이름이 A로 시작하는 분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공작은 소리쳤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걸 어떡합니까? 하기는 그 여자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로고진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고진 앞으로 보내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앞으로 보내나 결국은 매한가지지요. 이름이 A로 시작되는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말이에요. 레베제프는 눈을 깜빡이며 싱긋 웃어 보였다. 그는 하나의 화제에서 다른 화제로 껑충껑충 뛰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래서 공작은 그가 짓거리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볼 양으로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편지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서 갔는지 혹은 베라의 손을 거쳐서 갔는지 그 점은 아무래도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나 레베제프가 자기 입으로 로고진 앞으로 보내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앞으로 보내나 결국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이상 편지는 그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만은 그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 점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필시 그는 편지를 베라에게서 훔쳐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가지고 갔던 것이라고 마침내 결론을 지었다. 당신 정신이 돌아버린 거나 아니오. 그는 저기 흥분하여 이렇게 고함쳤다.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장님. 레베제프는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실은 당신한테 갖다 바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즉 당신한테 충성을 다하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장군 부인에게 충성을 바쳐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고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익명의 편지로 알려드린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종이 쪽지에 8시 20분에는 면담을 허가할 수 없겠느냐고 썼을 때도 끝에다가 당신의 비밀 통신원으로부터 라고 서명했더니 곧 허락을 내려 뒷문으로 해서 불러들이더군요. 부인에게로.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하마터면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아니, 거의 얻어맞은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내 얼굴에 동댕이 치더군요. 내가 보고 느끼기에 실은 편지를 자기가 받아두고 싶은 눈치였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 앞에 내던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탁을 받은 편지라면 그냥 저쪽에 전해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더군요. 내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 화가 대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성미가 급한 분이더군요. 그래, 그 편지는 지금 어디 있소? 아직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며 그는 아글라야가 가냐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작에게 내주었다. 그 편지야말로 그로부터 2시간 후에 가냐가 의기양양하게 누이 동생에게 보여준 바로 그 편지였던 것이다. 당신이 이 편지를 갖고 있을 수는 없소.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레베제프는 흥분해서 대답했다. 이제부터 나는 또다시 당신의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것입니다. 머리부터 심장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덕 후 당신의 종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심장을 벌하시더라도 턱수염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저 영국의 대영 제국의 토마스 모어가 한 말입니다. 내 제로다. 내 제로다. 이건 로마 교황 림스카야 파파가 한 말이지요.
정말은 림스키 파파입니다만 나는 굳이 림스카야 파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편지는 지금 곧 전해주어야 해요. 하고 공작은 서둘렀다. 내가 전해주기로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공장님, 그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레베제프는 애원하는 듯한 야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활하게 눈을 깜빡거리며 손으로 무슨 신용을 해보이는 것이었다. 대체 뭐요? 공작은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선 그걸 뜯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그는 감동적인 어조로 말소리를 죽이고 속삭였다. 순간 공작은 무서운 형상으로 후다닥 의자에서 일어났다. 레베제프는 뒷걸음질 쳐서 달아나려 했으나 문턱에까지 가서는 다시 부드러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우뚝 멈춰섰다. 이봐요, 레베제프. 어떻게 감히 그따위 비열한 생각을 한단 말이오. 공작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쳤다. 레베제프는 갑자기 안색이 환해졌다. 비열한 생각입니다. 비열한 생각이고 말고요. 그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을 글썽해가지고 공작에게로 다가왔다. 그건 참으로 추잡한 생각이요. 추잡하고 말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군. 그따위 괴상한 짓만 골라가며 하다니. 당신은 스파이가 아니냔 말이오. 무엇 때문에 익명의 편지를 써서 그처럼 착하고 훌륭한 부인을 괴롭히는 거요. 또한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에겐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쓸 권리도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남의 비밀을 일러 바치려고 그 집에 찾아갔었군요. 그리고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 했던 거요. 무엇 때문에 그따위 고자질을 할 생각이 났느냔 말이오. 그건 다만 악이 없는 호기심과 고결한 충성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레베제프는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당신의 노예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당신은 그런 꼴을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을 찾아갔었나요? 공작은 더 없는 혐오를 느끼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닙니다. 좀 더 말쑥한, 좀 더 의젓한 모양을 하고 갔었지요. 이런 꼬락서니가 된 것은 거기서 모욕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젠 나 혼자 있게 해주시오. 그는 여러 번 손님이 아주 방에서 나가버릴 때까지 몇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레베제프는 방문까지 열었다가는 다시 발꿈치를 들고 방 한가운데로 되돌아와서 편지를 뜯어보라는 손짓을 몇 번씩이나 해보였다. 그러나 그런 말을 감히 하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는 조용하고 상냥한 웃음을 띠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러한 말들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의 중요하고도 심상치 않은 사실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아글라야가 강렬한 불안과 격심한 동요와 무서운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질투 때문이다. 라고 공작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녀가 어째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 공작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경험은 없으나 열렬하고도 교만한 그녀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특이한 계획이, 어쩌면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엉뚱한 계획이 지금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공작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